너무 유명하시지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빈센트입니다. 지금은 AI 핀테크 업체 두물머리에 소속돼 있고요. 몇 가지 이제 하는 업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넥스트라는 책을 출간해서 거기 저자의 역할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의 변화, 5가지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어보고 네.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책으로 우선 좀 들어가기 전에요. 네네. 요즘 또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네네. 요즘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거기서 좀 시작해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오전에 이제 앵커를 하는데요. 네. 끝없는 패널들을 모시고서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이 분수령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수령이냐면 연초 대비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정말 21세기에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 좀 인도주의적으로 상당히 안타깝지만 전쟁 리스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과연 이게 글로벌 경제의 실물 경제 측면에서 하방 압력이 워낙 크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각 국가마다 미국은 40년의 최고치 아니면 유럽도 91년 이후에 99년 이후에 최고치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주요국들이 긴축이라는 통화정책 정상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이죠.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드러난 악재들이 우리 금융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연초부터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렇다면 과연 내성이 생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블랙박스인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분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분수령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글쎄요, 여러 애널리스트 분들 아니면 전문가들마다 식견이 좀 다르겠지만, 이미 코스피 얘기 좀 해볼까요? 국내 코스피는 1월 달에 고점 보지 않았는가? 이런 뷰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를 어느 레벨에 간다라고 전망하는 것은 사실 지금 국면에서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어떤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반기에도 지금의 큰 우려감들이 쉽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립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사태 저는 이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휴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있고요. 종전이 아닌 휴전. 네, 그러니까 봉합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봉합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신냉정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 이데올로기의 21세기판은 지금과 같은 패권 경쟁의 잔잔한 부분들 계속해서 국지적으로 이런 리스크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염두해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국 미국의 전면군이 그러니까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 우려 섞인 이 3차 대전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요. 따라서 금융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내성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또 하나 드러난 악재였던 통화정책 긴축 이 부분들은 쉽사리 앞을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월 FOMC 끝났는데 향후 나타날 5월 FOMC에서도 좀 더 긴축적인 발자취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악재들이 적어도 올 한 해 동안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 따라서 이런 하방 압력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6개월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한 10개월 정도 우리 시장을 짓누를 텐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딱 하나 포인트는 과연 내성이 얼마나 빨리 생길 것인가. 그래서 결국 가격이 싸다는 것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최근에 글로벌리 수급을 보면 오히려 신흥국에 좀 더 자금이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과연 얼마나 빨리 우리 금융시장이 적응을 하고 내성이 생길까가 가장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올해는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투자의 시계는 좀 짧을 수 있다. 따라서 좀 짧고 깊게 굵게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올 한 해는 특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1월에 그 고점을 봤다는 거는 네네. 한 어느 정도 지수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000포인트를 좀 넘나들었던 그 지수대가 다시 한번 오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지금 2,600선에서 계속해서 강보합, 약보합,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올해 연말에는 이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을 볼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대부분 박스권을 예단하고 있거든요. 하단은 2,500포인트에서 좀 더 위아래 10%포인트의 높낮이, 상단은 3,000에서 3,100선에서 10%
1% 포인트의 높낮이 이런 박스권이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부분의 컨센서스입니다. 네. 어제랑 오늘이랑 또 며칠 동안 이렇게 보면은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반등이 좀 컸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좀 또 어떤 의견은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전쟁도 약간 좀 이제 식상해진 것 같은 느낌도 조금은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올해 끝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좀 이런 변화들이 더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최근의 반등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이전 고점 트라이는 분명히 할 겁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그런 동력이 필요한데 그 성장 동인에 대해서 아직은 좀 의구심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가시적으로 나타난 다음에는 추세적인 동인이 생기겠지만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 쉽사리 투자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게 드리냐면 2년 전과 다른 거는 긴축의 시대라는 것이죠. 저도 책에 넥스트 레벨이라고 해서 이제 중금리 시대로 접어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분명 위험을 갖고 투자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결론적으로는 큰 부를 가져다 주죠. 하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기에는 긴축의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악재를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한 지수대로 봤을 때 코스피로 봤을 때 한 2,700 정도이고 네. 하방을 만약 2,500 정도로 본다고 하면 네네. 이게 그러면은 좀 투자를 좀 단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어떻게 좀 조금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올해 봄에 네. 주식을 조금씩 천천히 사서 가을쯤에 익절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즉 지금의 많이 싼 가격대에 진입했다가 계속해서 연말까지 들고 가는 것은 연말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월가에서는 흔히 장단기 금리차라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는 장기 금리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성을 하는 대리 변수이고요. 2년물 금리는 단기 변수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가장 크게 연동됩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2년물 금리는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흔히 기업으로 따지면 10년물 금리는 매출과 비슷하고요. 영업이익 쪽이고 2년물 금리는 비용입니다. 네. 이 차이가 좁혀진다는 것은 버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국면인데 그게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장단기가 역전된다는 것은 과거 10번의 사례를 봤을 때 80% 확률로 1년 뒤에 경기 침체가 도래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가시화됐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7bp, 오늘 이게 언제 이제 녹화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bp 정도로 좁혀졌어요. 그렇다면 1, 2주 사이에 역전이 돼도 무방할 정도의 흐름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년 뒤면 올해 연말쯤에는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갖고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전망을 해보면 올해 연말까지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 전에 조금 익절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는 그것이 80%의 확률로. 그렇죠.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거진 한두 번을 빼고는 전부 다 역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시그널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월가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해요. 네. 최고의 IB라고 할 수 있는 JP모간과 골드만삭스가 JP모간은 지금이 저점이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너무 싸졌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는 뷰를 보이는 반면 골드만삭스는 무슨 소리냐.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더 주식을 보수적으로 볼 때다. 월가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만큼 우리가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좀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게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좀 주식시장을 떠나버리는 그런 선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주식을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흔히 그러죠. 살다 보면 때론 피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하지만 과연 그것을 피해가는 게 최선책이냐에 대해서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앞으로 재테크 시대이기 때문에 주식은 우리가 언제나 두드려야 되는 또 다른 상품이자 시장인 것이죠. 따라서 주식을 한 발짝 멀리서 바라보는 거와
아예 떠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한 발짝 뒤에서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래도 아예 떠나다라는 말씀은 극히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저 이거 한 가지 또 되게 궁금했던 게 그 저자님께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네.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무슨 네네. 21세기의 전쟁이야. 네네. 근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직장이 국회 예산처에서 네. 첫 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졌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했던 것이죠. 네. 우리가 흔히 보는 레가시 언론들은 사실 서방 중심의 언론들이에요. 그게 뭐 맞고 틀린 거를 차치하더라도 좀 더 중립적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진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들을 놓고 봤을 때 러시아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요즘에는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다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맞췄다 그러면 또 맞췄다는 것이고 또한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는 것인데, 제가 작년 아마 한 10월쯤 그때 저희 도미머리에서 연관 전망을 하면서 신냉정 시대에 우크라이나발 리스크, 국시적인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6개월 전부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가장 크게 볼 수 있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은 과거 항상 국지적인 리스크들을 양산해 놨는데 이번에는 러시아의 행보가 좀 신상치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따라서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가시화되게 제가 주장할 수 있었던 트리거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 언론상에 좀 안 나왔었는데 올해 1월 달에요. 네. 카자흐스탄에 네. 우크라이나가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우크라이나가 평화 시위대 진입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한 적이 있어요. 언론에선 별로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이게 크림반도 이후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상당히 세게 진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이 나토의 개입 이런 언론들 행위들을 봤을 때 조만간 큰 분쟁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책에 정리해 주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일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보니까 또 뭐 러시아는 침공을 안 한다고 막 강력하게 얘기하다가도 결국엔 또 이렇게 벌어지는데 맞습니다. 그런 정보들 속에서 이런 걸 다 캐치하실 수 있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건 뭐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는데 네. 그냥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사실 뭐 전쟁 리스크는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좀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많이 했죠. 네. 과연 내가 푸틴이라면 지금의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지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 초이스일까 선택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미국의 이러한 전략 자산의 변화 또한 전략의 변화 이런 걸 봤을 때는 굳이 전쟁을 하자면 안 하면 가장 좋지만요. 굳이 전쟁을 하자면 지금이 적기일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과거 올림픽 전후로 나타났던 이런 사태들을 봤을 때 이번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는 전후에는 뭔가 큰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네. 그러면 또 조심스럽지만 그 중국, 대만 전쟁도 막 미디어에서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뭐 6개월 전에 얘기했다 하더라도 결국 이거에 대한 딱히 해결책을 저도 없기 때문에 그냥 경각의 메시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에 어느 정도 안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이 국지적인 리스크가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봉합될 거라고 보고요. 이 화살이 대만 해협으로 향할 거라고 봅니다. 네, 흔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앞에 푸틴이 있고 뒤에 비선으로 시진핑이 있는 이런 뭐 사파들이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해서 월가에 많이 뿌려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봉합되는지를 보고 중국의 스탠스에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만약에 푸틴의 의도대로 크림반도처럼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에 편입되고 우크라이나가 쪼개지면서 나토에 안 들어가고 이런 행위들로 봉합이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 이후에 대만 가고 한바탕 해볼 필요성이 있죠. 있죠. 네.
왜냐하면 결국 핵을 갖고 있는 힘의 논리에서는 그 어떤 국가도 내가 아니면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별로 적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내가 남을 도와줄 만큼 각 국가 간의 체력이 있느냐, 즉 경제적 체력, 군사적 체력이 있느냐. 네. 제가 볼 때는 딱히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지역이 유럽이고요. 유럽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미국보다 훨씬 더 앞다 있고요. 또한 미국 역시도 결국 명분과 아니면 경제력에 의해서 다른 데 군대를 파견해야 되는데 과연 코로나 시국에 내 아들이 내 용병이 우리 국민이 다른 지역에 가는 거에 대해서 과연 명분이 있을까.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다시 한번 뒤집을 만큼 군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있을까. 물론 중국과 대만은 조금 다를 수 있죠. 네. 중국과 대만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왜냐하면 저는 미국의 안보 자산이 책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석유에서 반도체로 바뀌었다. 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보다는 이 대만 해협에서의 국시적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 여파가 거의 몇 배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의미 때문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된다면 우리 금융시장에는 또 다른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하면서 올 하반기 우리 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책에 보니까 그 중동의 석유 네. 자산하고 그 이제 대만, 한국 그 반도체 자산을 이렇게 맞습니다.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도가 이제 석유에서 반도체로 좀 넘어갔다고 본다면 미국에서는 또 개입을 안 하면 네네. 중국이 또 그 반도체 패권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와, 이거 되게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근데 네. 이제 이런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 네. 전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2월 달부터 중국한테 관세를 매기면서 네. 그때 흔히 떠돌았던 유행어가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 중에 절반 이상이 중국한테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고 딱 봤더니 결국 중국이 페어플레이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세를 매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결국 중국 시진핑 정부가 패권 경쟁에서 첫 신호를 올렸던 게 반도체 굴기. 네. 즉 반도체의 이 탑다운 메이징 그러니까 탑다운의 공정을 중국이 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상당 부분 경각심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은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이 반도체 패권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미국의 안보 자산이 물론 아직도 석유가 중요합니다. 에너지원이니까요.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우선순위에 있을 만큼 미국의 언론상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 2년 전인가요? 웨이퍼를 갖고 국가안보회의에서 우리 이 웨이퍼를 왜 미국은 못 만드는 것이냐.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요. 1970년대와 8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미국의 인텔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3, 40년 만에 바뀐 거죠. 근데 그거는 시장 논리 때문에 바뀐 건데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보는 시각이 이 효율성과 대변에는 시장 논리에서요. 이제는 형평성과 좀 더 범용성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큰 포인트입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이게 질문지 좀 순서와 상관없이 제가 여쭤볼게. 아, 그러면 이런 형국에서 네네. 그 한국을 좀 이제 저희 입장에서 좀 봤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괜찮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예전에 인텔은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었어요. 네. 한 70년대만 하더라도. 네. 그래서 80년대 일본과의 반도체 협정이라는 큰 변화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과거 30년 전에 공부 잘했던 인텔인데 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보면요. 한 20, 30년 좀 쉬었어요. 근데 옛날 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다시 하면 잘할 겁니다. 네. 전혀 안 했던 사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겠죠. 하지만 워낙 지금 30년 동안의 갭은 벌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일단은 친해져야 됩니다. 저는 그게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제 팹리스라 그래서 R&D 부분 하고 파운더리라 그래서 생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생산 부분의 전 세계 넘버 1, 2가 TSMC랑 삼성전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업체는 아마 당분간은 마켓 사이즈가 커지는 데 있어서 수혜를 좀 볼 거다. 왜냐하면 일단 1, 2등이니까. 하지만 영원한 동지이자 영원한 적은 없는 것처럼 어느 순간 네. 내가 1, 2등하고 친해졌는데 내가 3등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1등을 하려면 결국 1, 2등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들보다 훨씬 더 나아는 전략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멀리는 보되
지금 현상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의미에서는 반도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멀리는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우디와 미국 간에서도 그 석유를 두고 맞습니다.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도 네네. 요즘 들어 조금 뭐 요즘이 아니지만 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별로 그 네네.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네네.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네. 또 이게 정치 사회적인 네. 얘기인데요. 그거는 되게 골이 깊어요. 그러니까 한 분면만 보면 네. 최근 들어서 어. 미국과 사우디가 옛날만큼 돈독하진 않죠. 네. 그런데 이거는 9.11 테러 이후부터 좀 벌어진 일입니다. 아, 빈라덴. 네, 맞습니다. 네. 소속이 사우디였잖아요, 네. 국적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명분상의 문제. 더구나 저는 가장 컸던 게 사우디가 페트로달러, 즉 석유의 결제를 위안화로 하겠다라고 공시하고 나타났어요. 네. 저는 이 부분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상당히 불편함을 자아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정치 형학적인 문제가 워낙 얽혀 있어서 자 그런 걸 다 그냥 차치하더라도 그냥 지금 국면에서 중동, 그러니까 사우디라고 대변하기 좀 그렇고요. 중동과 미국이 예전만은 안 한 거죠. 네. 그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이 최고의 요충지 전략 지역에서 일단 후순위로 빠지는 가운데 있고요. 그렇다면 최고의 전략 지역이었던 중동은 과연 이거를 그냥 빠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저는 이게 향후 글쎄요. 멀게는 10년 가깝게는 5년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예. 석유 자산이 반도체로 바뀌면서 우리도 그런 형국을 비슷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뭐 한 5년 정도는 좀 좋게 볼 수 있겠지만 네네. 긴 멀리 그런 장기적인 시각이나 그런 것들도 시나리오도 그려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게 국제 논리니까요.